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증권사 직원에게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 등을 요청하는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교체한 하드디스크를 확보해 증거인멸 행위가 구체적으로 이뤄졌는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정경심 교수는 검찰만 아는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방어권을 지켜달라면서 SNS로 적극적인 입장 표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 고속도로는 하루 종일 귀성 차량으로 막혔습니다. 이 시각 상황은 어떤지 현장 연결합니다. 오늘 새벽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부모가 숨지고 자녀 등 3명이 부상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충전 중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5층 베란다에 매달린 딸은 주민의 도움으로 극적 구조됐습니다. 인건비의 급격한 인상으로 가족을 동원해 영업하는 자영업자가 10명 중 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과 휴식 시간에 경계가 없어지면서 극심한 과로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의 리비아 모델 언급은 잘못됐다며 유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북한은 협상 진전이 없으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기간이 넉넉하지 않아서 그런지 오늘 고향 가는 길이 좀 힘들었다고 합니다. 전국의 도로가 하루 종일 많이 막혔다고 해서 지금은 사정이 어떤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황병준 기자, 지금은 도로 사정이 좀 나아졌습니까? 네, 현재는 통행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저녁 8시를 기점으로 주요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다소 해소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 고속도로 CCTV 화면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오늘 내내 정체된 모습을 보였던 안성나들목 부근에서 차량들 흐름이 원활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입니다. 목포 방면 정체가 해소되면서 차량들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도 양방향 구간 모두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출발하면 대전까지 1시간 30분, 부산까지 4시간 30분, 광주까지 3시간 20분, 강릉까지 2시간 4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석 연휴 첫날 귀성 차량들이 몰리면서 오후 4시쯤엔 수도권에서 지방방향 고속도로 총 530km 구간에서 차량이 서행하거나 정체를 빚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517만 대의 차량이 움직일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현재까지 421만 대의 차량이 이동했고 이 가운데 44만 대가 수도권을 빠져나갔습니다. 추석 인내일은 연휴 기간 중 교통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공사는 내일 오전부터 귀경과 귀성길 차량이 몰리면서 오후 3시쯤엔 정체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예, 이렇게 도로 정체가 많이 풀렸다고 해서 다행이긴 한데 조국 장관 사태에서 야기된 권력기관 간의 갈등, 정치권의 충돌 분위기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가족들끼리 둘러앉아 이야기 많이 나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종합적으로 전망을 좀 해드릴 예정이고 앞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저희 단독 취재 내용이 있어서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조국 장관의 부인이죠. 정경심 씨의 동양대 컴퓨터 반출을 도운 정권사 직원 휴대전화에서 구체적인 증거인멸 지시가 담긴 정황 증거들을 다수 확보했다고 합니다. 컴퓨터 하드드라이브를 교체하라고 지시하는 통화 기록, 그리고 대화 내용, 영수증까지 다 나왔고 이렇게 해서 교체된 정 교수 집 PC의 하드디스크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약 일주일 전 정 교수는 수년간 자산 관리를 해온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 씨에게 하드디스크를 3개 사오라고 말합니다. 그런 뒤 집 컴퓨터 2대와 동양대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김 씨는 집 컴퓨터들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했지만 동양대 하드는 규격이 달라 바꾸지 못하고 컴퓨터를 통째로 들고 나왔습니다. 이 과정을 수사하던 검찰은 김 씨의 휴대전화를 2차례 압수수색했고 정 교수와 김 씨 간의 이런 내용의 대화가 담긴 문자 메시지와 통화 내역 등을 입수했습니다. 하드디스크 구입에 쓰인 정 교수의 신용카드 영수증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증거인멸 시도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는 그동안 증거인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해 왔는데 변호인 측의 입장을 물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집 PC 하드디스크 교체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답을 피했습니다. 증권회사 직원 자택에 불러서 PC하드 바꾼 거 맞습니까? 조국 장관 부부 집 컴퓨터에서 나온 하드디스크뿐만 아니라 정 교수가 증거인멸을 지시하는 듯한 다량의 증거가 확보되면서 각종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정 교수의 이 계획이 성공했다면 조국 장관 집 컴퓨터 하드디스크 안에 중요한 증거 자료들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검찰이 이 사실을 알고 하드디스크를 확보하는 과정은 영화의 한 장면처럼 속결로 진행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권사 직원이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러 갔다가 조 장관을 만나서 얘기도 나눴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그 전 과정을 상세히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정경심 교수가 집에 있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도 교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불과 하루 전 어제 일입니다. 자산 관리를 맡던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 씨를 4번째로 불러 조사하던 검찰은 출근 끝에 정 교수 지시로 집에 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했고 아직 보관하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 씨 측은 김 씨 진술을 듣자마자 검사가 곧바로 차를 몰고 가 김 씨 집에 있던 하드디스크를 가져왔다고 전했습니다. 김 씨 측이 이 하드디스크를 검찰에 이미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힌 직후였습니다. 핵심 증거로 판단한 검찰이 가장 빠르게 합법적인 수단을 써 하드디스크 입수에 나섰던 겁니다. 김 씨가 하드디스크를 구입하면서 정 교수의 신용카드를 받아 결제한 것도 확인했는데 관련 영수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김 씨가 조국 장관 집에서 하드디스크를 바꾸던 중 조 장관과 마주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조 장관이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앞서 정 교수와 식사하는 자리 등에서 조 장관을 3번 정도 만났다고 진술하기도 했는데 검찰은 이런 진술을 토대로 조 장관이 컴퓨터 교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조국 장관이 청문회 전 기자간담회에서 공개한 펀드 운용 보고서가 급조됐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조 장관이 당시 이 운용 보고서를 제시하며 이것 봐라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는데 이게 급조된 것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정경심 씨가 사모펀드 운영에 직접 관여했다는 정황도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장관 일가 사모펀드 운영사인 코링크가 인수한 WFM 사무실입니다. 얼마 전까지 상호명이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이 회사는 영어 교육 사업을 하다 코링크 투자 이후 정부가 육성 중인 2차 전지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자산 관리인인 김모 씨는 정 교수가 WFM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 측 관계자는 정 교수가 WFM에 대해 물어봤다며 김 씨는 투자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전했고 투자는 모두 정경심 교수가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진술은 조 장관의 청문회 발언과 배치됩니다. 제 처가 투자를 했지만 그 펀드 회사가 어디에 무슨 투자를 했는지 자체는 일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고 조 장관은 앞선 기자간담회에서 투자 대상을 알려줄 수 없다는 운용사 방침이 적힌 펀드 운용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이마저 급조됐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코링크 관계자는 보고서는 지난달 작성됐는데 6월에 만들어진 것으로 꾸며졌다며 투자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증거와 새로운 진술들이 등장하면서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와 관련된 사실들이 조금씩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이렇게 수사가 자신을 향해 좁혀 들어오자 정 교수는 어젯밤 SNS를 통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찰만 알고 있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무력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피의자이긴 합니다만 법무장관의 부인이 이렇게 여론전을 벌이면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보도에 정은혜 기자입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어젯밤 SNS에 올린 글입니다. 정경심의 입장으로 시작하는 이 글은 수사 관계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여과 없이 보도되고 있다며 언론을 통해 사실상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조국 장관 오촌 조카의 통화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된 것을 두고는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면서 이 녹취록이 어떻게 언론에 들어갔는지 우려를 표한다며 사실상 검찰을 녹취록 유출의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그동안 정 교수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정경심의 해명이란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 이번엔 입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검찰이 피의 사실을 흘린다는 주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조 장관도 언급했습니다. 피사실 유출은 엄격히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 교수의 SNS 행보는 사흘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자신의 PC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진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에 대한 해명을 시작으로 압수수색 직전 서류를 대량 반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습니다. 정 교수의 거듭된 SNS 행보에 대해 일각에선 방어권 행사 차원이라는 옹호의 반응과 법무부 장관 부인이 직접 여론전에 나서는 건 수사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자, 이렇게 검찰 수사가 속도전을 벌이며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인데도 지금 검찰청사에는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을 것 같아서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도 추석인데 취재 때문에 고향 못 갔군요. 오늘도 소환자가 있었습니까? 네, 오늘 오전부터 서울중앙지검 1층에서 기다렸지만 조국 장관 가족 관련 소환자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추석 연휴에도 통상적인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히면서 수사팀 사무실에는 아직까지 불이 켜져 있습니다. 연휴 기간 참고인 등을 불러 조사하기 쉽지 않은 만큼 조국 수사팀은 압수물 분석과 자료 조사에 한창입니다. 정 씨가 동양대에서 압수수색 직전 반출한 PC를 이미 제출받았던 검찰은 어제 긴박하게 입수한 조 장관 집 PC 하드디스크 포렌식 작업도 함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하드디스크에 사모펀드 의혹과 딸 입시 비리, 또 증거인멸 정황 등이 담겨 있을 수 있는 만큼 분석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드디스크 분석이 빠르게 진행된다면 하루 정도면 충분하기에 지금쯤이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 조 장관 집에서 확보한 하드디스크 분석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어젯밤 펀드 운용사 대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네, 조국 장관 관련 수사의 첫 번째 영장 청구였던 만큼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코링크 이모 대표, 웰스 C&T 최모 대표가 모두 혐의를 자백한 만큼 차질 없이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범행의 주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실제 영장심사에서 이 대표 측은 자신은 종된 역할을 했고 코링크 PE의 실제 운영자였던 조 장관의 오촌 조카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국 가족 펀드 의혹의 중심에 있는 조 씨가 필리핀에서 베트남으로 옮겨간 것으로 파악된 만큼 수사팀은 신병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예, 검찰은 조국 장관 가족 문제뿐 아니라 조 장관 본인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올 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김태우 전 감찰반원이 이미 주장한 것처럼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청와대 특감반의 고위공직자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이 뉴스는 이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인 김태우 전 수사관은 당시 조국 민정수석을 서울 동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2017년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유재수 부산시 부시장에 대해 감찰 중단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 조국 장관이 개입했다는 겁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는 최근 이 수사를 다시 재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국 전 수석에 대해 고발된 직권 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특감 반원들 사이에서 비서관급에서 감찰 중단을 지시하긴 어렵다며 더 윗선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상관들이 조국을 위하여라고 선창하면 저희 쫄병들은 민정화 사랑에
하면서 폭탄주를 마셨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버닝썬 사건에서 수사 정보를 알아봐줬다는 혐의로 송치된 윤모 총경에 대한 사건 수사도 재개했습니다. 윤 총경은 조국 민정수석실에서 1년 동안 일한 적이 있는데 조국 펀드 관련 의혹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승리를 윤 총경에게 소개해준 정모 씨가 도피한 WFM 전 대표 우모 씨와 친분이 있고 세 사람이 서로 투자 관계를 맺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경찰의 버닝썬 수사 당시 정모 씨의 회사만 압수수색이 안 된 사실을 알고 최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후보자 때 한 약속을 지키겠다며 어제 청년단체와 만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오늘은 법무부 산하 전자발찌 위치추적센터와 보호관찰소를 찾았습니다. 연일 공식 행사를 챙기고 있는데 취재에 나선 기자들의 질문은 전혀 다른 방향이어서 곤혹스러워하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신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자발찌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 들어섭니다. 성범죄자 등에 대한 24시간 감독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청년단체를 만난 데 이어 추석 연휴인 오늘까지 이틀째 공식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서 제가 추후에 이 보호관찰관 증언을 통해서 조두순 같은 그런 범죄자의 경우는 1대1 그런 그 관찰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국민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장관 본인이 의지를 갖고 일정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장관은 그러나 검찰 수사와 관련해선 함구했습니다. 수사 관련 영장 기각 부담 한마디만. 오늘 뭐 그 얘기 하려고 온 건 아닙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 대상을 인지했고 자택 PC 하드드라이브 교체를 지시했다는 증권사 증언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후로는 취재진 질문을 사전에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하게 제가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행사. 법무부도 수사 관련해선 일절 언급할 수 없고 언급하지도 않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예, 법무부는 검찰 개혁 속도전에 나섰고 검찰은 조국 장관 관련 수사에 사활을 걸고 있는 듯한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국가기관 간의 이런 갈등이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아마 지금쯤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이 얘기 나누는 댁이 많으실 듯해서 종합적으로 오늘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준 기자, 조국 장관 취임한 지 나흘 지났죠. 그동안 법무부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일이 하도 많아서 취임한 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 나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 장관은 취임 이후 이제 하루도 빼놓지 않고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요. 우선 이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하게 발족하라 이러면서 추진지원단장에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을 앉혔습니다. 이 황 단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일명이 민변이라고 하죠. 이 민변 출신인데 과거 이 검찰을 폭군, 괴물 이렇게 표현하면서 상당히 반감을 드러냈던 그런 인물입니다. 조 장관은 또 이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에게 검찰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 이렇게 주문하면서 이문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콕 집어서 언급을 했는데요. 임 검사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전현직 검사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을 했던 적이 있는 인물입니다. 최근에는 이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조 장관 부인 수사와 관련해서 이 조 장관 부인보다는 이 검찰 비리를 더 독하게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자, 이런 움직임에 뭐 검찰 마음이 편치는 않겠군요. 검찰은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일단 이 조국 장관은 이런 조치들이 이 검찰 개혁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연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한 압력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이 조 장관이 언급한 이 특수부 축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지금 조 장관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곳이 이 특수부인데 이를 축소하겠다 이러는 것이 사실상 수사팀에 압력을 넣은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조 장관은 또 이 적절한 검찰 인사권 행사, 감찰 강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이 검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잘못하면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검사들이 인사권자인 장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검사들에 대한 이 직접적인 압력을
쏟아붓고 있다. 이런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법무부 쪽에서 이번 수사에 윤석열 총장을 배제하는 특수팀을 만들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지 않아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대목은 현재 이제 여당 일각에서도 매우 부적절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일단 아이디어 차원이었다 이러면서 이제 한 발 물러섰는데 하지만 이 발언을 한 인물들을 좀 살펴보면요. 법무부 내에서 핵심 요직으로 꼽히는 법무부 차관 그리고 검찰국장 이 법무부 장관을 아주 측근에서 보좌하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과연 이 법무부 핵심에 있는 이 고위 인사들이 장관과 아무 상의 없이 이런 이야기를 검찰에 전했겠느냐 이런 의심이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배제라는 이 부분은 일단 결국 이제 성사는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는 명백한 수사 개입이다 이러면서 상당히 격앙된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좀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양쪽이 지금 누가 서로에게 결정적인 칼을 들이대느냐 이런 일종의 게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도 느껴지는데.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일단 조국 장관 임명했으니까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 이것 자체가 그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모두 이제 임명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결정적인 순간에 너무 과열된다거나 정말 극한 대립 상태가 되면 인사를 통해서 개입할 가능성, 이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대통령이 뭐 윤석열 총장을 불신임하려 한다 이런 조짐은 뭐 전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일단은 이번 수사는 윤 총장의 스타일대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윤 총장의 스타일대로 그럼 검찰 수사 전망도 좀 해보죠. 네, 일단 수사 속도를 봤을 때는 이 혐의의 구체적인 그림을 완성하려면은 대략 3, 4주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만약 이번 수사가 이제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게 문제인데 야권은 일단 특검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 특검이 만약에 발동이 되면 이 상황이 내년 4월에 있을 총선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거든요. 이러면 지금 국민 여론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여권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검찰 역시도 이 결론을 흐지부지 낼 경우에는 이 봐주기 논란에 휩싸이면서 상당한 후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현직 법무부 장관을 이 사법 처리하는 것 이것도 사실 정권과 검찰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 뭐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게 또 정치권으로 불똥이 옮겨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상당 기간은 이런 혼란이 불가피할 것 같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상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쯤이면 오랜만에 가족과 자리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화두는 단연 조국 법무부 장관이겠죠. 이 총선을 7개월이 앞둔 정치권 역시 조국 임명 전국에서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 먼저 여당 전략을 보면은 임명 강행으로 악화된 민심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돌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서 윤석열 검찰총장 공격에도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입니다. 김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장관 임명으로 악화된 여론을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돌파하겠다는 추석 민심 전략을 짰습니다. 검찰개혁이 최우선적 과제라는 점 또한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연휴 직후인 18일부터 조 장관이 참석하는 당정청 사법개혁협의를 열 예정이라고 민주당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조 장관 지지자들은 온라인에서 추석용 어르신 대처법을 공유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명절 직전에 조 장관 노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는 점과 한국당 의원이 조 장관 선친 봉분에 올라 비석 사진을 찍었다는 점 등을 부각시키라는 일종의 지침입니다. 또 조 장관을 비난하면 공수처 설치 필요성만 지속적으로 언급하라고 조언합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기밀 누설죄로 윤 총장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링크돼 있습니다. 하지만 청문회에서 조 장관에게 쓴소리를 했던 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은 이게 공정하냐고 묻는 젊은이에게 불법은 아니라고 한 게 문제라며 공감 능력 없이는 젊은 층의 지지를 받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민주당이 이탈한 민심 잡기에 애쓴다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 이슈를 끌고 가기 위해서 1인 시위에 촛불을 들고 추석 연휴에도 장외투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두 당이 연대를 통한 보수통합의 고리로 발전하기까지는
갈 길이 험난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김정우 기자입니다. 추석 귀성 인사 일정을 생략한 자유한국당은 연휴 첫날에도 장외투쟁을 이어갔습니다. 서울역 1인 시위에 나선 황교안 대표는 추석이 이렇게 흉흉했던 적이 없었다면서 국민연대의 힘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귀성하는 분들에게 조국 임명의 부당성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조국 사건은 제2의 최순실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박근혜 수사 때처럼 똑같이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광화문을 찾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직접 촛불을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이란 시한폭탄을 껴안고 터지면 나라가 망합니다. 조국을 내려놓으십시오. 두 보수 야당이 조국 장관 파면을 요구하며 사실상 공조에 나섰고 내분 중인 바른미래당도 조 장관 해임 건의안 추진은 대체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 대표가 제안한 연대로 이어지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칫 한국당 중심의 보수 통합 논의에 빨려들 수 있다는 손 대표 측의 경계심 때문입니다. 두 당이 함께 추진하는 조국 장관 해임 건의안도 열석을 가진 대한정치연대의 반대로 과반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검찰 수사가 얼마나 속도를 내느냐가 정치권의 이합 집산에도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 벌어진 안타까운 사고 소식 하나 전합니다. 오늘 새벽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부모가 숨지고 자녀 등 3명이 다쳤습니다. 전동 킥보드 충전 중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5층 외벽에 매달렸던 20대 딸은 달려온 이웃 주민 덕분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아파트 5층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창문으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새벽 4시 20분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4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지 하고 창문을 열어보니까 아래층에서 연기가 많이 올라와서.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54살 A씨 부부가 숨지고 자녀 등 4명이 다쳤습니다. A씨는 창문으로 탈출하다 추락해 숨졌고 아내는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1층 화단에 재활용품 봉투를 급히 쌓았지만 A씨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한 매달리는 게 다 넣었어요. 굴러 떨어지라고. 저 스티로폼 담은 거 있죠. 저기 그걸 갖다 놨어요. 23살 아들과 친구는 5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목숨은 건졌지만 크게 다쳤습니다. 보일러 창문 틀에 매달려 있던 22살 딸은 달려온 이웃 주민이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매달려서 다리를 하나 이렇게 연통에다 얹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갑자기 쑥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저도 쏠려서 같이 내려갔는데 그 순간에 그냥 당겼습니다. 경찰은 집안에서 충전하던 전동 킥보드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 추석을 맞아 뉴스나인이 서민 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인건비의 급격한 인상으로 가족을 동원해서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가 10명 중 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과 휴식 시간의 경계가 없어져 극심한 과로에 내몰리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정준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16년째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박천옥 씨. 사위와 둘이서 하루 24시간씩 번갈아 카운터를 지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후 직원 고용은 꿈도 못 꿉니다. 중간중간에 또 딸이 와서 막 청소 같은 거 그렇지 않고서는 감당을 못해요. 이런 상황에 세금은 엄청 올랐어요. 텅 빈 족발집. 알바를 없애고 하루 종일 사장 부부가 가게를 봅니다.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예측 못합니다. 언제 사람이 어찌 예측 못하니까. 자영업자 10명 중 8명은 혼자 또는 가족만으로 매장을 운영하고 4명 가운데 1명은 과거 폐업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원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다 보니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손님이 발길을 돌리는 악순환도 우려됩니다. 저희가 이제 3분에서 4분 정도
이렇게 그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2분 정도밖에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직원들도 그렇고 뭐 이렇게 운영을 하는 저도 그렇고. 자영업자들에게 이른바 워라밸이나 소득주도 성장은 딴 나라 얘기입니다. 자영업자들을 잘 살려놔야 나라가 잘 사는데 나라에서는 뺏어가기만 해.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개별 기념관을 짓겠다는 계획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이 계획을 사전에 알았느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대통령이 뒤늦게 이 보도를 접하고 불같이 화를 냈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은 몰랐다는 뜻이죠. 그래도 논란이 끊이지 않자 이번에는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해 부지 매입 예산까지 배정된 대통령 개별 기록관에 대해 청와대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개별 기록관 건립을 지시하지도 않았으며 그 배경은 이해하지만 왜 우리 정부에서 시작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당혹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72억 원이나 들여 문 대통령 고향 인근에 기록관을 짓는다는 보도에 비판 여론이 제기되자 국가기록원에 책임을 떠넘긴 겁니다. 청와대와 사전 협의 사실이 문건으로 드러난 이후에도 청와대는 누가 협의했는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최소한 노영민 비서실장이나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이 관여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 보고가 안 되고 비서관이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비서실장이나 상위의 보고 후에 진행이 됐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고. 기념관 사업 백지화 방침에 바른미래당은 국민의 황당함은 어떻게 백지화할 거냐고 따졌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조국 장관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의 비판이 폭우처럼 쏟아지고 있는데도 법무장관으로 적격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정의당도 큰 후폭풍을 만났습니다. 특히 청년청에서 정의당에 대한 비판과 조롱이 쏟아지자 느닷없이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의 월급을 100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실현 가능성도 없는 병사 월급으로 청년들을 또 우롱하느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을 하려면 최소 100만 원 월급은 필요합니다. 정의당이 그제 내놓은 병사 월급 100만 원 시대 제안이 문매를 막고 있습니다. 당 공식 SNS에는 대책 없는 선심성 공약이라며 20대 남성들을 우롱한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병사에게 월급 100만 원을 주려면 4천억 원이 넘는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내년 병사 인건비 예산의 20%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포털 사이트에는 조국 장관 임명을 사실상 찬성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꼼수를 뒀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후보자를 낙마시킨다는 데스노트로 주가를 높였던 정의당은 당초 조국 장관 임명에 부정적이었지만 20, 30대는 상실감과 분노를, 40, 50대는 상대적 박탈감을.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통과를 위해 정략적 선택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4월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과도한 주식 투자 논란으로 낙마 위기에 몰렸을 때도 재보선 공천을 의식해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정의당의 정의는 죽었다고 논평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전 보좌관을 경질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볼턴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리비아 모델을 언급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해서 북한에 유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북한은 협상의 진전이 없으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면서 위협했습니다.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경질한 이유로 선핵 포기 후보상의 리비아 모델을 북한 비핵화 해법이라고 한 발언을 들었습니다. He made some very big mistakes when he talked about the Libyan model for Kim Jong-un. That was not a good statement to make. 또 볼턴 전 보좌관 때문에 협상에 심한 차질을 빚었다며 그는 불필요하게 터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백악관 내 슈퍼매파로 통했던 볼턴과 거리두기를 하면서 북한에 유화의 손길을 내민 겁니다. And he wanted nothing to do with John Bolton. And that's not a question of being tough. That's a question of being not smart to say something like that. 체제 보장을 원하는 북한은 리비아식 비핵화에 강한 반감을 보여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북한이 볼턴의 리비아 모델 언급에 강력 반발하자 이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CNN은 볼턴의 퇴장을 계기로 대북 전략이 더 유연해질 것이란 관측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조선신보는 이달 말 북미 실무협상에서 미국이 하노이 회담 때와 같은 낡은 각본을 다시 들고 나오면 거래는 막을 내릴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명절이 되면은 이만기, 이봉걸, 강호동 등 이 씨름을 추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요즘 씨름판에서는 제2의 강호동을 꿈꾸는 특급 유망주 2명이 화제입니다. 이다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힘찬 기합과 함께 씨름판에 등장하는 건장한 소년. 초등학교 6학년이지만 치열한 삭바 싸움은 성인 못지않습니다. 키 169cm에 체중 97kg. 압도적인 신체 조건으로 올해만 벌써 6관왕을 달성한 장사급 1인자 이우주입니다. 씨름을 시작한 지 2년밖에 안 됐지만 적수를 찾기 힘듭니다. 강호동 선배님, 영상 보면서 멋있어서. 경량급에선 동갑내기 정상원이 독보적입니다. 환상적인 기술로 경기 시작 3초 만에 상대를 제압하며 3관왕에 올랐습니다. 키가 작아가지고 연습 때 기술 훈련을 많이 해서 많이 우승할 수 있었어요. 두 소년의 등장에 씨름판을 휩쓸었던 선배들은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친구들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은 씨름이 좀 침체돼 있지만 앞으로 씨름에 이제 좀 더 나아갈 미래, 이제 지금보다 좀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중 차이는 무려 57kg. 체급도 사는 지역도 다르지만 열정만큼은 한마음인 두 유망주가 침체된 씨름판을 환히 밝히고 있습니다. 미래 태백장사 제2의 강호동 화이팅!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어릴 적 갑자기 열이 올라 알아누우면 꿈인 듯 아닌 듯 천장이 온통 구겨지고 물결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황도 통조림을 사다 떠먹여 주셨죠. 복숭아는 신혈의 몽롱함도 잊게 할 만큼 달콤했습니다. 황도가 먹고 싶으면 열이 또 안 오르나 기다려지곤 했습니다. 혼자 그것도 객지에서 아플 때면 어린 이마 짚어주던 어머니 손처럼 부드럽던 통조림 복숭아를 서럽도록 그리워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음식은 고향이고 그리움입니다. 평안북도 사람 백석은 삶의 채취가 물씬 묻어나는 시를 음식에서 엮어내곤 했습니다. 그가 눈과 귀, 코와 혀로 되살려낸 고향의 추석 전날 밤이 이 시 고야에 잘 담겨 있습니다. 부엌에는 환하게 불이 밝고 솥뚜껑이 덜썩이며 구수한 곰국이 무릎 꿇고 방 안에서는 조개 송편, 달 송편, 쬐두기 송편에 떡을 빚는 곁에서 나는 밤소, 팥소, 설탕 든 콩가루소를 먹으며 콩가루소가 가장 맛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드문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만 가족이 모여 앉아 송편을 빚으면 모양이 제각각이었습니다. 모시조개처럼 앙증맞고 보름달처럼 둥글고 찐득이처럼 조그만 송편. 딸을 둔 어머니는 송편을 곱게 빚어야 예쁜 딸 낳는다고 슬쩍 타박도 하곤 했죠. 추석 밥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으면 맛있는 반찬에 젓가락이 몰리며 부딪히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깻잎 절임을 한 장 떼내거나 김치 가닥을 찢으려 하면 가족의 젓가락 몇 쌍이 다투어 달려들어 거들기도 합니다. 서로 젓가락이 엇갈리는 것은 서로를 어루만지는 것입니다. 시인은 모난 밥상을 볼 때마다 둥근 불의 밥상을 그리워합니다. 고향 하늘에 떠오르는 한가위 보름달처럼 달이 뜨면 피어나는 달맞이 꽃처럼 어머니의 두레밥상은 어머니가 피우시는 사랑의 꽃밭. 가족이 함께한 저녁 밥상 잘 즐기셨습니까? 짧은 연휴여서 내일 아침 일찍부터 고속도로는 더 몸살을 앓겠죠. 그럴수록 가족이 저녁상 물리고 앉아 삶의 안온한 포만감 나누고 누리는 지금 이 시간이 더욱 소중할 겁니다. 9월 12일 앵커의 시선은 추석 전야였습니다. 귀성길 안전하게 이동하셨나요? 비는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추석 당일인 내일 아침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일찍이 성묘하러 가시는 분들은 유의하셔야겠고요. 한낮에는 안개가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때문에 내일은 약간 덥게 느껴질 만큼 기온이 오를 텐데요. 서울과 대전의 한낮 기온 28도, 전주 29도, 부산은 27도를 가리키겠습니다. 밤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보름달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역만 구름 사이로 드러나겠고요. 달이 뜨는 시각은 저녁 6시 30분경이 되겠습니다. 주말부터는 집으로 돌아오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토요일에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도 양은 많지 않아서요. 이동하는 데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추석 전날 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9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